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털을 잡아서 카운 파피루스.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신념은 근원은 자궁이다. 워커힐에 가시면은 BTS 시어터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데 이 이름이 붙은 연유 안에 담겨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집트에는 의학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파피루스들이 꽤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이 꽤 있는 정도? 꽤 있어요. 뭐 한 유명한 사례만 해도 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0개? 20개 정도. 엄청 많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서로 약간 교차 검증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치료법이 이집트에서 꽤 보편적이었구나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요거는 의학 매뉴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런 의학 파피루스들은 두 가지 정도로 쓰였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집트 신전에 가면 페르 앙크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페르는 집이고 앙크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집. 아마 여기가 약간 보건실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보관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 신전에 소속되어 있었겠지만 이런 치유사들, 의사들이 왕진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찾아볼 수 있게끔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뭐 에버스 혹은 뭐 에베르스라고 하는 그 파피루스나 에드윈 스미스라던가 뭐 체스터 비티 뭐 이런 파피루스들이 있는데, 이 파피루스들에 붙는 이름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파피루스를 확보한 사람의 이름. 소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소유했겠죠. 지금은 대체로 다 기증해가지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있는데, 그래서 뭐 에버스 파피루스는 이제 게오르그 에베르스라고 하는 그 독일 사람이 1873년 4년에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작물이죠, 다 작물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작물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약탈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1870년대니까. 요거 지금 라이프치 대학에 있고,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에드윈 스미스 같은 경우도 에드윈 스미스가 산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주 언급되는 또 의학 파피루스 중에서 카혼 파피루스. 카혼 파피루스 맨날 있죠. 나와요, 그것도. 네, 카혼 파피루스는 부인과 파피루스 이렇게 맞아요. 보통 많이 불려요. 여성의학이 많이. 그리고 다른 이름은 페트리 의학 파피루스거든요. 페트리는 플린더스 페트리라고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고고학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를 실제로 발굴한 고고학자. 발굴한 사람이에요. 발굴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거나 베를린 의학 파피루스. 베를린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파피루스들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양대산맥으로 언급되는 게 그 에버스, 뭐 에베르스 혹은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 두 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 두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른 게, 에버스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내과 혹은 뭐 약간 주술적 치유 방법. 반면에 에드윈 스미스는 외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가 더 그럴싸한. 더 그럴싸하고. 이렇게까지 했어?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먼저 에버스 파피루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700개 정도의 처방, 인간요법. 파피루스가 그냥 요 한 장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인데, 이 에버스 파피루스 되게 큰 파피루스인데 길이가 한 20m예요.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악어 모양의 인형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약초를 넣은 다음에 끈으로 머리에다가 고정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주술적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냉찜질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찜질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임 방법 이런 것도 쓰여져 있는데, 대추, 아카시아, 꿀을 섞어서 이제 반죽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양털을 섞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질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 이를테면 변비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산딸기 같은 베리를 맥주랑 섞어가지고 먹어라. 근데 이제 이 에버스 파피루스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에 대한 일종의 철학, 관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시신 전체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은 게 흐르잖아요. 피도 흐르고 뭐 여러 가지 액체가 흐르는데, 이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 목소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리스 쪽에서 시작되잖아요.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언급되고 있는 개념 중에서 메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투가 바로 신체 내부에 있는 일종의 관들이에요. 혈관이나 뭐 힘줄이나 이런 약간 선형으로 되어 있는 조직들을 메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는 신체 내부에 52개의 메투가 있다. 본 거를 그렇게 기록을 했구나.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는 외과적인 치료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슷한 시기예요. 에드윈 스미스가 조금 더 한 세대 정도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 다 아마 이전 시대에 있었던 것을 베껴가지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관련된 지식은 이전 시대부터 아마 이어져 내려왔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실물 자료는 이게 이게 있는 거고. 요거는 에버스보다 좀 작아요. 훨씬 작아요. 한 5m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과 수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48개의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절이나 뭐 탈구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진짜 대한 딱 외과계. 외과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 48개를 신체 부위별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머리에서부터 이제 몸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48개의 사례 중에서 10개의 사례는 이 머리 부분, 두개골, 뭐 연부, 뇌, 코, 귀, 입술 이런데.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 부분, 목부터 여기 어깨까지 6개 정도. 목, 경추, 쇄골, 상완골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법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번부터 46번까지 가슴배 이렇게. 그 다음에 48번은 여기서부터는 이게 파피루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근데 5m라는 게 뒤에가 거죠. 없구나. 이거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구분한 것도 그렇고 약간 아까랑 사람의 인체를 보는 인지가 다른 거 완전 같은데? 다르죠. 다른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 파피루스에는 예를 들어서 머리에 난 상처가 뼈에까지 도달해서 두개골이 갈라진 경우 할 수 있는 치료법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상세한 거죠. 그리고 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뇌막도 얘기하고 있고 뇌 표면, 뇌 척수액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고. 아니 그럼 꽤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는 추정컨대 군의관들이 사용하던 문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현장용, 야전용 매뉴얼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인들은 주술적인 부분이랑 외과적인 부분을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하고 이제 헤카도 쓰고. 어떤 면에서는 아마 주술적인 부분은 약간의 심리치료 했을 수도 있어요. 안심도 시켜주고 예. 좀. 그래서 심각한 사례들의 대체로 주술적인 방법이 사용이 돼요.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같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아마 고대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성취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거는 남겨져 있기 때문이고 아마 당대에 뭐 이집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구 전체에 존재했었던 여러 인류 사회들에서는 이 정도 지식은 대체로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다만 남겨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인류는 현생 인류로 진화한 이후에는 지적 능력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디 있든지 똑같겠죠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 세계관이라든가 지식 체계, 지식의 어떤 근본이 되는 그 밑바탕이 달라서 그랬던 거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래요? 카운 파피루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파피루스보다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어요? 중앙국 시대 파피루스예요. 12왕조, 기원전 1800년대.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카운 뭔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죠. 카운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지명인데 원래 이 파피루스가 나오는 곳이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원래 지명은 라훈이에요. 라훈에 이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중앙국 시대 12왕조 시대 때 여기 중심지가 있었을 거예요. 수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서 중앙국 시대 12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많이 지어져요. 실제로 여기 라훈에 가면은 피라미드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피라미드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에서 출토가 된 건데 이 고고학 누적을 플린더스 패트리가 19세기 후반에 발굴을 하는데 이 고고학 누적을 그 동네의 이름이랑은 좀 다르게 부른 게 카운이에요. 이유 모르는데 그냥 패트리가 카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고고학 누적들을. 그래서 저 같은 이집트학 전공자들은 카운 하면은 그냥 라온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출토된 지역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카운 파피루스라고 하고 카운에서도 파피루스가 많이 출토됐는데 그 가운데서 카운 의학 파피루스라고도 하지만 특별하게 이 파피루스에서는 주로 부인과 여성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보통 카운 여성의학 파피루스. 요즘에 근데 산부인과라고 안 해요. 여성의학과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산부인과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때. 아무튼 이제 그래서 대체로 여성 질환 관련된 치료법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 34개 정도. 이것도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신념은 근원은 자궁이다. 여성 질환의 근원은 자궁이다. 결국엔 히포크라테스한테 영향을 준 거네요. 거기서부터 히스테리
히스테리오닉하다라고 하는 게 자궁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믿음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치유법들을 보면 대체로 자궁에다가 훈증, 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뜸 같은 거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냄새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의 치유법들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법은 나와 있는데 예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거랑 좀 다르네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는 예후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카운 파피루스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이 좀 더 후대에 쓰여진 신왕국 시대에 쓰여진 베를린 의학 파피루스나 라메세온 파피루스 이런 데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쓰였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게 보편적인 어떤 치료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임법이 또 여기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악어 배설물을 태워가지고 그걸 이제 뿌리는 거예요. 생식기 주변에다가. 그거는 하기 싫어서 힘든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여성의학이랑 이제 관련되어서 많이 또 세간에서 이야기되는 게 임신 테스트. 그 소변 가지고 볼이랑 밀에다가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소변을 뿌리면 발화가 되면 임신한 거다. 그리고 발화되는 원리는 설명이 됐죠. 과거로. 호르몬은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들어가면 더 발화가 촉진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리가 아들, 밀이 여성. 그렇게까지도 구분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뭐 사실.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시면 자식을 낳으면 어차피 딸 아니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쓰여져 있는 파피루스는 베를린 의학 파피루스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운 파피루스보다 조금 더 후대 한 300년 정도 후에 쓰여진. 300년.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300년이면 일단 없어졌을 예. 근데 이집트 의학은 듣다 보니까 더 신기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그리스 의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특히 초창기 그리스 문명은 굉장히 많이 흉내를 내고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문명의 전신이 미케네고 미케네의 전신이 이제 미노아 크레타 섬에서 성장했었던 뭐 기원전 한 1800년부터 이제 전성기를 갖고 있었던 크레타의 그 미노아 문명인데 이 미노아 문명은 이집트와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 기원전 1800년 뭐 1500년 이 시점의 크레타 섬은 이제 신생 문명이지만 이집트는 이미 그 이전에도 뭐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경석되던 문명이니까 문화적인 콘텐츠 수준이 완전 달랐겠죠. 주로 이집트는 전달을 하는 쪽이었고 나중에 영향도 주고받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미케네로 갔다가 미케네가 그리스 본토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지식만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전 세계 문화적 지식적 중심지가 돼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지중해 세계의 유력한 지역들에서 다 유학을 오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이 지식은 그리스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 그 기반은 당연히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 문명의 지식이었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의학의 역사를 들어봤는데 사실 그냥 이집트 역사를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그건 뭐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의학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집트 의학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의학사 전공은 아니잖아요. 얼기설기 그냥 갖고 있었던 지식을 수련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마음 먹고 각 잡고서 한번 정리를 하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박민수 소장님을 모시고 이집트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홍보해도 되나요? 초대권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파라오의 이집트라고 초대권을 갖고 왔는데 워커힐에 가시면은 BTS 시어터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데 미디어 아트는 이렇게 영상이랑 음악으로 전시되는 엄청나게 스케일이 커요. 거기서 5월 1일부터 6개월 정도 전시가 이어져요. 파라오의 이집트라고 하는 전시인데 고대 이집트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어디선가 저는 닥터 프렌즈 아니더라도 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